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나옵니다.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2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더욱 반갑습니다. 야, 무슨 진짜 그 약간 에코도 있고 공개 방송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하고도 달라. 그 느낌이 너무 새롭습니다. 예전에는 그 영화 기생충에 나왔던 그 반지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스튜디오는 반지하 아니잖아요. 완전 지하. 완지하죠. 완지하인데 완지하도 거기 약도 정겨운 그런 맛이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그 3층 3층 공기를 마셔가면서 또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진짜 이 새날의 역사가 오래됐는데 정말 움츠렸다가 이제 탁 드디어 날개를 피듯이 그래서 너무 기분 좋은데 오늘 이 특별한 날 또 함께 해주실 분 멤버들은 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장소만 바뀌었지. 차린 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예전보다 더 좋은 조명빨과 네, 또 음향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더 또 좋은 방송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제 왼쪽에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오늘 조명빨 제대로 받고 계세요.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덜 돼서 아직 부족한가요? 차린 게 없어서 죄송하네요. 아니 이게 조명이 무슨 뭐 쌍꺼풀을 해준다거나 코로 세우는 것까지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해줘야지. 조명을 해줘. 뭐까지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그럼 어플까지 같이 껴서 방송을 내보내야 되나? 네, 우리 마차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이 장소를 우리 마차님께서 알아봤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네. 네, 처음에 이제 옮기려고 할 때 네, 맨 처음에 인터넷부터 네네네. 가잖아요, 요즘. 마차님 얘기 점지해 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 여기 오. 괜찮은데 하고 찍었는데 또 몇 군데 더 알아보고 네네. 결국은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자리가 정말 이 새날을 위해서 마치 그 기다렸던 장소처럼 뭔가 딱 그 임자 만난 느낌 있잖아요. 어떤 데는 딱 가면은 여기는 좀 뭔가 좀 과하게 왔다던가 전에보다 좀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딱 새날하고 너무 맞는 거야. 장소가 스튜디오로 하기 너무 좋은 장소. 김일희 씨 오늘 네. 와가지고 완전 신났어요. 저 진짜 너무 너무 야 좋아요, 이렇게까지 근데 이 모든 작업을 저기 우리 푸나님께서 다 맞아요. 수작업으로 옮기셨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땀 한 땀.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뭐 이삿짐이나 누가 하다 보면은 이 귀한 자료라던가 또 이삿짐 센터로 위장하고 온 국정원에서 누가 또 뭐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도착장치. 하나씩 옮기셨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마차님 왼쪽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겁나 잘 지냈죠. 네. 아니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 미리 알고 있으셨어요? 예, 이게 준비하는 모습은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푸나님 머릿속에 있는 그림대로 세팅이 돼야 되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야. 핑계치고는 굉장히 좋은 핑계인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지 세팅 않습니까? 된 거 날라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나르는 건 마저까지도 다 양보하신 거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데. 네, 그럼요. 자, 그래서 또 야수님 이사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예. 자 그리고 항상 평상시에 그 알바로도 가끔씩 육체 노동을 하시는 우리 오사춘기님 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사춘기님 그 취미생활로 가끔씩 그 본업은 저 이민, 유학 이런 거 상담인데 취미생활로 가끔씩 이제 무거운 짐 나르는 거죠. 대형 TV 같은 거 이런 거 나르는 알바를 가끔씩 하시거든요. 100kg짜리. 네.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 거 알바로도 뛰는데 왜 새날 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 저는 무거운 거 많았는데. 주말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주말에 약간 멘붕이 좀 왔었거든요. 이사 갔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네. 제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 스케줄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요. 왜 그냥 링크장을 이렇게 대관을 해야 돼서 6개월 간격으로 빌리는 건가요? 아이스링크 같은 거. 보통 1년 간격으로 빌리는데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예. 근데 3월부터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잘하면 새날에 출연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공포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링크 그 스케줄 때문에 네. 아이랑 같이 다녀야 되니까. 네네네. 항상 이렇게 장비를 실어줘야 돼서.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의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사람 주거나는 게 이제 라이드를 해주는 게 사람 주거나거든요. 데려다 주고 예, 또 데려오고. 크니까요. 예. 그거만 좀 사람을 좀 쓰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리님 여기 방송 출연 못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또 하청을 주죠 또. 저 밑에 또 그거 할 난리를 따로 하청에 한 10만 원만 띄고 또 넘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다들 네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스케줄이 한번 바뀔 때마다 부모님들이 기사 구하느라고 한 절반은 정신이 없으시고 네네. 또 절반은 또 기사가 직접 있고 실제로 그러신 분도 계셔서 네네. 저도 고민이 되게 커요. 예. 네, 좀 그 고민으로 지금 주말에 좀 왜냐면 새날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될까봐 좀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정말 뭔가 좀 기분이 들뜨네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사람이 한 1년간 기분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사 가면. 1년간. 핸드폰 바꾸면 한 달 기분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좀 굉장히 기분이 업된 상태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새날 바뀐 것 때문에 저도 기분 좋지만 저보다 아마 몇 배는 더 기분 좋으신 분, 대한민국에 하면 이분만큼 기분 좋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 봉준호 감독님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들. 예. 뭐 영화들 많잖아요. 근데 오스카상을 뭐 받아서만이 아니라, 왜냐면 그전에도 좋은 영화들 많았는데 사실은 뭐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해서 또 부각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또 우리 또 한국 영화라던가 뭐 일본 영화라던가 뭐 이렇게 아시아권 영화들이 사실은 뭐 거의 뭐 명함을 못 내밀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뭐 봉준호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엄청난 일을 그러니까 가요계에는 방탄이 해냈다면 영화계에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었어요. 이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 이름들이 좋네요. 나도 그러면 이름 바꿔. 봉일이로. 봉다리 어때? 봉일이. 이름 바꿔. 예전에는 문일이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봉일이로 활동하겠습니다. 아니 그 무슨 감독 이름 있었는데 되게 웃긴 봉만대. 봉만대 맞아. 예. 봉자들이 좀 잘 풀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들이라는 주제로 뭐 다양한 영화 이야기를 한번 꾸며볼 텐데, 자, 순서는 오늘 뭐 첫날이니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이 순서대로 돌아가죠 한번. 저부터 해서 우리 마차님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9회 네버엔딩 스토리.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들이란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그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어요. 다 보셨어요? 세 분 다? 네, 저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게 왜 메시지를 주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스카에서 상을 주는 영화들이, 그러니까 일반 영화 제가 재밌게 본 영화들하고 또 다르더라고, 기준이. 뭔가 그 메시지를 굉장히 원해요. 보니까 기존에 상 받았던 영화들 제가 몇 개 봐봤어요. 주말에 몰아서 해주더라고요. 오스카에서 작품상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쫙 몰아서 해줘서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스카에서 그 수상한 영화는 다 미국 영화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영어 공부하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재밌죠. 그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이거가 메시지가 뭐가 있다라는 거야. 나도 좀 잘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제목이 너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막 킬러가 나오고 막 이런 영화인데 머리 스타일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캐릭터 마음에 들었어요. 네, 굉장히 냉정한.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쭉 몰아보면서
이 오스카가 주는 기준이 이제 메시지인데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도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제가 느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목이랑 너무 튀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떤 한 5, 6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취미가 사냥 생활을 해요. 사냥을 하는데 사냥을 하다가 사막 같은 데서 어떤 범죄 현장을 발견을 해요. 다 죽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다발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몇십억 있겠죠.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집에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불안한 거야. 이제 걔네들이 이제 찾아낼 것 같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걔를 잡으려고 이제 킬러들이 이제 돌아다녀요. 근데 킬러가 굉장히 캐릭터 강해, 무서워,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굉장히 원칙적으로 행동해요. 뭐든지 약속대로 해, 딱.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일지 말지도 동전을 던져.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돈다발이 생겨서 좋은데 돈이 있어서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죽어요. 총 맞고 죽는데 주인공이 그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어. 근데 여기서 노인하고 내가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거예요. 노인분들이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걔네가 킬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쏴 죽여요. 별 이유도 없이. 근데 거의 다 대부분 노인들이 죽어. 그러니까 길에서 차를 그냥 공짜로 태워준 노인 아저씨. 예. 왜 비웃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해석 잘못한 건가요? 영화는 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맞아요. 내가 본 왜 거 비웃는 맞는 거야 지금? 그냥 재밌어서 웃은 거지. 보안관 얘기 아니야? 보안관 얘기. 그런 얘기인데 메시지를. 은퇴 보안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은퇴한 보안관 얘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게 뭘까? 노인을 위한 나라라는 거를 가만히 봤는데 이 결정적인 게 그게 있어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거를 좀 약간 좀 비판하는 게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그 돈다발을 갖고,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만 추구한다 이거죠. 돈에만 갖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 두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돈을 훔쳤잖아요. 근데 옷에 막 피가 묻어 있으니까 지나가는 그 학생한테 나 돈 줄 테니까 옷 좀 줘라. 자켓을 나한테 팔라고 그래요. 그런 장면이 중간에 한번 나오고 마지막 장면에 그 무시무시한 킬러가 교통사고를 나서 피가 온몸에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학생이가 와가지고 막 걱정하는 거 119에 신고해드릴까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괜찮고 옷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학생이 돈 줄 테니까 그 사람이 킬러가 돈 줄 테니까 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괜찮다 그냥 가지시라고. 근데 아니래. 돈 꼭 받아야 된대. 돈을 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옷을 그냥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그 대가를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다뤄요.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그게 근데 요거랑 도대체 노인하고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젊은 애들하고 어울려 사는 노인들한테 좀 이게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정이 없어지고 그리고 착한 일을 다 거의 다 노인들이 해요. 누굴 도와주고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죽는 역할이 다 노인들이야. 그리고 그 보안관 얘기하셨잖아요. 보안관은 보니까 되게 그 진취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일 모레 은퇴하는 마지막 그죠. 미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열적으로 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살고 막 이렇게 몸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살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오래 살아. 근데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느냐? 결국엔 죽잖아요. 결국엔 뭐 이런 스토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영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거야.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냥 스릴러 영화가 아니라. 라스트 미션이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90 몇 살인데 가장 최근에 찍은 거. 거기 또 이제 비슷하죠, 약간. 노인이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영화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어쨌든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가 일단 담겨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래서 상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도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요. 요거가 좀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지하에서 어떻게 보면 그 빈민층들끼리 싸우잖아요. 그게 저는 제가 본 느낌 뭐였냐면 그게 남북 갈등처럼 보였어요.
야, 뭔가 그 일본에서 아 진짜로. 그리고 그 부유한 집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 우리나라에 반지하가 있는 게 예. 북한의 미사일 공격 때문에 예. 우리나라 반지하가 생겼다. 그 이야기만큼 재밌네요. 아 이거 완전 지향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없는 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회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없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일부러 저기 언론에서도 그런 걸 조장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한 단계 더 나가봤더니 남북 간의 갈등도 거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새날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송강호 씨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냄새 난다고 자기한테 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딴 사람한테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받았던 공격이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회 메시지를 이제 스토리랑 또 잘 연결을 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충분히 이 정도 메시지면은 저는 그 메시지는 사실 서로의 이야기니까 네. 그것보다 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안에서 냄새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 스크린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는 사람들은 언어를 불문하고 네. 다 냄새를 느껴요. 그 연기자들의 어떤 상황과 표정과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냄새가 뭔지 뭔가 미루어 짐작이 되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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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한국 사람만 느끼는 냄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가봤던 사람들은 다들 느끼는 공통의 네.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게 비언어적으로 표현해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그 것 같아요. 능력은 탁월하다고 예, 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거는 그 영화 반지하 나왔던 그 집 있죠. 그 장소가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 지금 공덕동 이사 오기 전에 아현동 살 때 살았던 동네예요. 서울이에요? 진짜? 서울이에요. 아 그래요? 거기 이제 지금 그 주변이 이제 재개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사 온 지가 이제 한 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사 오기 이후에도 거기가 이제 집들이 많이 비어 있기도 하고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특히 그 슈퍼 있죠. 예, 예. 슈퍼 내가 아는 슈퍼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동네 그 우리 동네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 슈퍼 완전 떴다는데요? 떴어요. 사람들 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 물어봤어. 형 거기 우리 동네 같지 않아? 했더니 우리 동네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 역시 서울 사람. 그 동네를 와, 신기해. 그렇게 표현했던 동네 제가 1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동네 10년. 그래서 그 동네 문화를 너무 잘 알아. 거기 반지하도 많고 그다음에 그 생활 환경 있죠. 비슷해요. 그런 역시 집들이 서울 많아. 사람 다르네요. 네, 내가 이제 영화에 나왔던 거는 이제 뭐 김무성이 옥새 들고 튈 때 그 네. 동네 뭐 좀 내가 좀 가봤고 그렇죠. 뭐 이거밖에 없는데 영화에 나오는 기생충에서 나왔던 반지하. 역시 서울 사람은 네. 달라. 와. 반지하가 나왔던 그 동네를 보면서 야 그래서 나중에 거기 제가 유튜브로 한번 촬영하러 가야겠다. 거기가 이제 그 장면 거기 있잖아요. 너 과외 해볼래? 하면서 술 먹는 장면 있죠. 네. 슈퍼에서 아그 앞에 그 장소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나랑도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요거 보면서 느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작품상 받았던 영화를 한 편 더 봤는데 그거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그 대신에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 보는 그 재미가 생겼어요. 매트릭스를 보면서 1탄을 다시 봤잖아요. 매트릭스를 1탄을 가만히 다시 보는데 이게 너무 성경적인 거야.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매트릭스를 보면서 요게 약간 굉장히 그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매트릭스라는 표현만 넣었을 뿐이지 그걸 그대로 써서 그래서 몇 장면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 뭐 네오라는 이름도 쓰고 예. 뭐 구원자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매트릭스 걔한테 네오한테 그러잖아요. 그 여자분도 트리니티. 당신이 그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구원자 그입니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당신이 그 사람이냐 구원자냐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매트릭스를 거기서 이제 그 스미스라는 애들 나오잖아요. 그 선글라스 끼고 예. 싸움 잘하는 애들 나오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내가 딱 봤을 때 뭘로 봤냐면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악령이구나.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장면을 내가 유심히 봤어. 이번에는 왜 몰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아무 사람한테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네.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고 갖고 그 걔가 죽으면 그 스미스는 딱 빠져나오고 일반 사람이 죽어요. 그게 우리가 일단 얘기하는 혼 같은 거가 이제 딱 들어갔다가 빠지듯이 그러니까 귀신 같은 악령 같은 존재로 표현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거기 또 중요한 대목에 나오는데 케이노 리브스가 거기서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그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났을 때 더 강력해져. 요것도 비슷해 성경적으로. 매트리스를 네. 보고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에 딱 네. 보고 처음에는 액션에만 그랬어요? 집중했는데 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성경 관련된 영화도 많이 보고 바울도 보고 막 보다 보니까 이걸 딱 보는데 용어랑 이런 차원의 세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 현실 처음에 네오가 이제 무슨 뭐 클럽 다니고 했던 현실이 지금 우리의 세상이고 걔네가 이제 약 맞고 나서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이제 거기가 이제 영의 세계의 단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악령들과 싸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추측을 했는데 막 보니까 걔네들의 그런 용어들도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뭐 네오라는 표현, 무슨 표현, 당신이 그입니까? 부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영화를 조금 더 이게 좀 세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게 좀 생겼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혹시 그 다음에도 뭐 물론 저는 이제 뭐 만약에 매트릭스도 오스카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네 저도. 무슨 뭐 작품상은 아니어도 네. 무슨 기술 관련해서 각본상 뭐 이런 거는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형제 아니에요? 네, 형제? 네. 형제로 시작해서 남매가 됐다가 지금은 자매가 됐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오셔스키 자매가 맞아요. 만든 작품인데 그게 이제 만들 때부터 사실 그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품 제목을 까먹었는데 네. 그 요한나 누구지 되게 예쁜 스칼렛 요한슨이 네. 그 실사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라고 하죠. 네네. 영화 네. 안에서 등장하는 세계관이 기계가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구축된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살아있을 때 이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원을 기계들이 자신들의 생산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제 양육하는 거죠. 그러면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정신이 깨어 있어야지 그 육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을 넣어준단 말이죠, 기계들이. 네. 그러면 이제 그 영화 속에서는 기계를 끊고 나왔을 때 봤던 그 황량한 세계가 진짜인지 기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가 나의 진실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한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트릭스의 재밌는 점이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장자였나요? 예.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예. 나비가 난지 현실에 지금이 내가 난지 예. 모르겠다 한 예.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좀 비슷한 근데 그걸 표현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예. 예. 저 굉장히 기대를 하고 봤는데 재미있으셨어요 혹시 그 영화? 난 재밌던데요. 아 그래요? 예. 되게 어려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 있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마약왕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예, 저도 재밌게 그거 봤어요. 실패했다고 했는데 예. 흥행에 실패했어요. 근데 네. 스토리가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네, 그 네. 주인공의 막 이렇게 그렇게 뭐 대응하는 방식 같은 것도 네,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점점 이렇게 미쳐가는. 네. 그 액션이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막 그런 그 긴박감 있잖아요. 네. 막 얘가 어떻게 대응하지? 그런 심리적인 거를 딱 다뤄줬을 때 그런 몰입감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래서 매트릭스도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보는 눈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것도 진짜 뭐 작품상도 받아도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봤구나. 맞다. 기억났어요. 포레스트 컴프. 오늘 방송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날 그 주말에 몰아서 했어요. 오스카에서 상 받은 작품들. 포레스트 컴프. 내가 왜냐면 그 영화를 너무 기다렸어요. 왜냐면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포레스트 컴프가 영화가 좀 쉬울 것 같은 거예요. 영어가. 걔가 말도 좀 느리고. 예, 지능이 좀 낮은 걸로. 말도 느리고 그리고 그 내가 많이 봤던 영화고 해서
그거를 막 자꾸 막 어떻게 구하지 영상을 막 난리를 쳤는데 못 구하다가 드디어 집에서 이제 딱 그게 나오는 거 보고서 막 기다렸다 봤어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그래서 그 영화도 보면은 그 좀 메시지가 있더라고 포레스트 검프도. 그러니까 이 친구도 너무 되게 좀 단순하게 그냥 바본데 옆에 사람 말을 잘 들어 보면. 그러니까 시작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포레스트 런 친구들이 괴롭히니까 뛰어라 했더니 그냥 뛰어서 미식축구 선수도 되고 그러다가 성공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군대 가보지 않겠나 했더니 또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제안할 때 그냥 가서 해요. 그리고 군대에서 만난 애가 나랑 나중에 전역하면 새우잡이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 새우 팔아서 먹고 살면 된다. 갖고 좋다고 해요. 그리고 반씩 나누는 걸로 약속을 해. 그리고 나서 그 제안한 애는 이제 베트남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나와서 또 새우잡이 배를 해요, 직접. 그래서 수익이 나는데 진짜 실제로 반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우잡이가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어, 대성공. 그래요? 처음에만 실패. 태풍이 와가지고 다른 배들이 다 망가졌는데 그 배만 포레스트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다. 다 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원래 그 주연이 네. 톰 행크스가 아니라 예, 톰 행크스. 맞아요. 원래 다른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캐스팅 다른 네. 사람 했다가 근데 톰 행크스 제가 유명한 배우였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봤던 것 같거든요. 고3 때. 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도 그러니까 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순수하게 바보로 나오지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굉장히 교훈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인생 계획해봤자 다 부질없다. 그냥 눈앞에 닥쳐진 것 열심히 하면 네. 다음에 어떤 길이 열릴지 모른다. 그쵸. 그래서 그 초콜릿 상자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인생은 네, 어떤 초콜릿을 고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열어봐야 된다고. 그 장면 기억나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자식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하거든요. 포레스트 검프를 보여주세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질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시키나 저거 시키나 제가 또 살아온 인생을 투영해보고 얘한테 뭐가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경우는 애가 혼자 있어. 그럼 저는 회사를 안 나가기로 했거든요. 일단은 회사에는 내일 날씨 추우니까 안 나온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루 종일 전 애 때문에 집에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얘는 혼자 집에 있고 싶어 했을 텐데. 근데 그러게 참 아빠가 눈치가 없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인생이 또 틀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진짜 주는 네네. 그거 많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꼭 마지막으로 또 봤던 영화 기억났어요. 디파티드. 그 진짜 재밌다. 그것도 상을 받아 작품상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국 영화 무간도의 서양 버전인데 그 영화도 보면 메시지가 막 머리 쓰고 뭐 하는데 결국 나중에 다 죽는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최고의 배우들 다 나왔어요. 맷 데이먼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 유명한 배우들 나와서 했던 영화라서 오스카 작품상 받았던 영화들은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메시지가 남는 게 있더라. 끝나고 난 다음에 액션 시원했어 이게 아니라 뭐 이런 게 남아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더 하게 되는 그런 여운이 있다라는 게 제가 느낀 결론이었고 제목은 사실은 그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들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오스카가 어떤 작품들에게 상을 주는지를 이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인정했던 작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니까 영화가 더 재밌더라.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일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오스카가 포기한 영화? 무시한 영화. 무시한 영화. 개무시한 영화. 개무시한 영화. 두 번째 시간이 앞서 시간입니다. 원래는 제목을 그 영화 뒷얘기. 그 영화 뒷얘기.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요즘 봉준호 마케팅이 강력하잖아요. 저는 그 봉준호 감독 그 일화 중에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짬뽕을 먹여 살렸다. 짬뽕을 먹였다. 이야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짬뽕 사주셨어요? 짬뽕 몰래 계산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감동받는데. 내가 먹여 살린 감독이다. 이러고 이제 떠들고 다니고 있죠. 근데 참고로 내 지인 중에 한 명도 자기가 봉준호 식당에서 보고 계산해주고 나왔더라고. 공짜밥 많이 먹고 다녔네. 봉 감독. 아니, 머리만 흐트러져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으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봉준호! 아니, 그러니까 머리 막 휘날리고 안 깎고 길르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턱에다가 네. 아,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개그맨 윤태기 형을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형이 이제 아침에 저기 그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자기 라디오 저녁 방송 하니까 그거 듣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김어준을 알아본 거야. 근데 맞아. 근데 예전에 형이 저랑 이제 NBL에서 개그할 때 김어준 역할 했었어요. 그때 홍준표 할 때? 나 홍준표 역할하고 태기 형이 김어준 나와가지고 흔히 잘 어울리네. 네. 네. 그 깎아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까까는 씹어야 맛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개그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네.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 받을 때 우리는 그 상 받았다는 소식만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네. 그 누굽니까 그 여배우가 되게 제인 폰다였나 누구였지? 그 되게 유명한 여배우가 시상자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봉준호 감독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방전하 이럽니다. 그러니까 봉자를 발음을 못 해가지고 방전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프랑스 영화제였었으면 봉자 발음 잘하는데 멍스루 그렇네. 멍스루 네. 근데 실제로 그 미국 사람들이 봉자를 발음을 못 한대요. 봉이라는 발음을. 아니, 봉이 아니라 그걸 못하지. 그 짠 발음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놀리면서 그거 많이 하잖아요. 미국 애들한테 짬뽕 해봐 짬뽕. 아, 그래요? 짬뽕 해봐. 짬뽕 못해요? 짬뽕 그죠. 아, 못해요. 짬이란 발음이 그러니까 쌍시오 쌍시 이런 게 안 되구나. 센 발음. 네, 그걸 못해요. 근데 그 제가 그 미국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방준허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방이라는 게 그 미국 그 슬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은어로 그 마약 도구 중에 하나래요. 맞아요. 예, 대마초를 피울 때 무슨 뭐 파이프처럼 생긴 거 있는데 그거를 방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다들 피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성이 문 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냥 요즘에는 이렇게 영어 이름을 쓰잖아요. 뭐 리기니, 크리스틴이 뭐 아니면 잭슨이니 뭐 이렇게 쓰는데 마이클이 쓰는데 처음에는 뭐 내 이름을 사랑한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요. 외국 가면 한국 사람이 자기 이름 쓰고. 근데 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냥 문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다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달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여자의 엉덩이란 그 뜻도 있어요. 슬랭이 있어요. 문. 굉장히 이름을 듣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엉덩이는 써니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스펠링은 MOON을 안 쓰고 MUN을 써요. 네, 그렇게 돼서 이게 더 발음하기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슬랭 있잖아요. 이름 들어보면 되게 우리 예전에 나라 얘기할 때 5만 그러면 되게 웃기잖아요. 5만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거. 그 옆집에 4만 있을 것 같고. 그럼 오만석 씨는 뭐가 됩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하고 아카데미상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그쪽 상들을 좀 약간 무시하는 그 아카데미상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영화 보는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프랑스에서 받았던 그 상 있잖아요. 뭡니까? 황금종려? 네, 뭐 그런 상들은 뭐 칸 같은 건 뭔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영화 매니아라면 그 영화는 한 번 정도는 봐야지라는 이런 약간의 집착 의무감 이런 게 생기는데 아카데미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영화 매니아들한테는 아무런 관심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오스카가 해왔던 방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항상 미국 영화만 거의 다 받고 하다 보니. 그런데 네. 그
그 방식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상업화돼 가지고 네. 아카데미상을 받기 위한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뭐 그러니까 마케팅비 엄청 그 쓰던데. 그 명문대 가듯이 네, 톡식에 맞아요. 가야 하듯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시나리오도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을 다루거나 안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50년, 100년 전의 사건을 다루거나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출연료가 최소 100억 이상 되는 영화 배우 한 대여섯 명 꽂아놓고 딱 시나리오 써가지고 제작비 한 5천억 5천만 불에서 한 1억 달러 이렇게 딱 태우고 마케팅 비용 한 1억 달러 태우고 그렇게 해서 2년간 돌면 아카데미상 뭐 하나는 무조건 받는 거. 아 그러면은 거기 그 오스카 영화제에도 이런 분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CJ에서 스카이캐슬. CJ에서 스카이캐슬. 그 아카데미상 받게 하려고 쓴 돈만 300억이 넘는다잖아요. 100억에서 300억까지를 갔어요. 난 15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500만 불. 그 1년 동안 그 미국 파리에서 상 받고 나서 그 파리에서 상 받을 때도 그러니까 아카데미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아카데미 작업이라는 게 아카데미 회원이 8,000명인가 8,000 몇백 명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8,000 몇백 명 된 아카데미 회원들한테 그 영화를 소개하는 자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해가지고 다 보내고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 자료들을 검토했는지 개별적으로 컨택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미디어들하고 이제 출연 약속 잡아가지고 방송 출연하고 토크쇼 하고 그 관객과의 만남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미국 전 순회를 돌고 하는 이걸 1년 동안 내내 하는 거예요. 내내 하고 나면 아카데미 상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만을 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나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출품할 거야.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해갖고 출품하면 심사위원단 꾸려가지고 주구장창 보고 자기가 평가해가지고 점수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카데미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야 정말 그냥 미국스럽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야.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을 받는 그 작품들은 1년 기준으로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쓴다고 합니다. 아카데미 상만을 타겟으로 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건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능성 있는 영화를 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 같은 게 작품상 받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기술, 뭐 그래픽상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죠. 뭐 OST상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작품상은 이 스토리부터가 뭔가 그래도 좀 남다른 사회적 메시지를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그걸 아는 애들이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나리오 딱 보고 나서 야 요거 받겠다. 감을 딱 때린 다음에 자 만나는 거죠.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되겠죠. 현재 이제 헐리우드의 제작 시스템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 꼭 집어서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저도 그 현장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가 나 혼자 5분을 쓰기 위해서 전기를 켜든 나 혼자 우리 4명이서 1시간을 쓰기 위해서 전기를 켜든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월세를 30으로 나눠가지고 뭐 1시간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 헐리우드 시스템도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100억, 200억 가지고는 최소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최저한의 한계 비용? 최소 비용이 그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작가, 뭐 편집하고 촬영 감독들, 뭐 시나리오하고 이렇게 섭외하는 디렉터들 다 이렇게 만들려면 야 우리 나중에 이제 후불러 줄 테니까 파이팅해서 먼저 일부터 하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계약서 쓰고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할 건지 보수는 얼마인지 이런 활동만 해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작팀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수백억입니다. 그러면 그 수백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누가 봐도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작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임팩트는 점점 세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우주 여행했던 그분 아직도 놀라고 계세요? 예 어. 인터스텔라 있잖아요. 그거 잘 만들었죠. 네, 그거. 인터스텔라. 어. 인터스텔라는 스토리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빛의 속도로 여행하다 보니까 안 늙었네? 늙은 딸을 만나. 끝. 엄청 답답하던데. 예, 근데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그 왜? 왜 그 미래에서 막 그 약간 연결되지 않아 현실하고. 그러니까 근데 현실에 나와 스토리 미래 자체만 내가 막, 보면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인데 왜 그러면 그 엄청난 제작비에 마케팅을 억지로 끌어낸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옥수수밭을 진짜 키웠대요. 예, 그러니까 그 CG가 아니라 실제 옥수수밭에 불을 지른 거예요. 불 지른 거래. 그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자체가 마케팅이죠. 그날 그 해에 그 옥수수 농사 잘 됐나? 그리고 저기 한 군데 정도는 좀 태워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설국열차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지? 그 에반슨인가? 거기 네. 나온 남자 주인공. 그 아메리칸 캡틴인가? 그 사람 맞죠? 예, 예.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 혹시 출연하고 있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근황을 얘기했더니 한국 감독이 제작한 매우 저예산 영화에 출연 중이다라고 그 사람이 코멘트를 한 게 제가 지금 기억에 나요. 그게 설국열차인 거예요. 설국열차가 와우. 제작비가 한 450억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저예산. 네. 그러니까 야수님이 얘기한 게 맞는 거지. 예. 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님 영화들이 보면 그래도 메시지가 좀 다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메시지는 이제 제가 좀 다르게 보는 네,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급이 있다는 거죠. 그, 급이. 예. 그러니까 인터스텔라가 왜 특별한 영화가 되었냐면, 인터스텔라도 이제 아카데미상 많이 받았어요. 무슨 뭐 기술상, 각본상, 무슨 뭐 몇 개 받았는데, 노미네이트만 했나 받았나? 하여튼 받았어요. 한두 개는 받았는데, 그게 왜 특별한 영화가 됐냐면,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거든. 되는 맞아. 걔 MIT 다녔죠. 칼텍 다녔다. 칼텍 맞아. 그러니까 그 놀란 감독도 과학적인 배경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그 자문단을 구성했어요. 실제 과학자들로 된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시나리오에 엄청난 돈을 투입한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주선이 빛의 90% 속도로 이동할 때, 95%의 속도로 이동할 때 블랙홀 근처에 그러니까 사건의 지평선 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실제로 우리 시각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은 영화 감독의 상상으로 그냥 다 CG로 꾸며냈다고. 그런데 그 인터스텔라에서는 과학자들의 철저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가지고 실제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블랙홀을 실제로 촬영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이게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블랙홀을 사진으로 촬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렌즈로 찰칵 찍듯이 찍은 건 아니지만 전파 망원경으로 지구만한 직경에 렌즈가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그 블랙홀을 사진으로 촬영을 했는데 인터스텔라에서 보여줬던 그 블랙홀의 모습하고 비슷했어. 그러니까 인터스텔라가 특별해지는 건 돈을 계속 넣으니까 그럼요. 정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관련성이 있는 분들의 자문을 구하면 또 그런 게 좋아지잖아요. 저도 그 예전에 우차사에서 LTE 뉴스 할 때 한국통신에 자문 구해가지고 짠 거거든요. 그 좋은 작품 나온 겁니다. 지금 웃는 거 맞죠? 무슨 타이밍. 아니 LTE가 뭐의 약자예요? 뭐 롱텀 뭐 에볼루션 뭐 이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 중요한가요? 한 달 요금이 얼마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끝났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이라는 그 자체에서 네.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지들끼리 사실 이게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인 거지. 미국 영화 중에도 좋은 영화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내용을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시간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쭉 준비했다가 그래서 괜찮은데 그것도. 그래서 그 이제 물 건너 갖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니까 아카데미상 근처에도 가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영화. 좋은 영화, 그래 그런 거 좋아요. 좋은 영화. 원래 취지가 그런 취지였었어요. 네. 오늘 이번 주제 취지가. 플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대는 플립. 그러니까 그거는 플립이고. 플립. 예, FLIP. 플립. 넘어간다. 플립 있잖아요. 네. 그 플립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2010년에 개봉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관객이 한 35만 명 들었습니다. 망한 영화네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 본전도 못 뽑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본전도 못 뽑은 영화인데 한 100만은 봐야 그래도. 근데 야, 이거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영화를 좀 매니악하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아는 영화인데 왜냐면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첫사랑 하는 중학교 여학생의 일상을 그린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래봤자 별놈 없더라.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 떨어지면 다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굉장히 아카데미가 싫어할 만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미국적인 문화들이 많이 어머님 이건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제작비도 많이 들어봤자 한 100억 들었겠네. 유명한 배우도 하나도 안 나오고 다들 이제 청소년기 영화다 보니까 야, 그런데 100억이야. 예, 신인 배우들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들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시장이 워낙 크니까 비디오로만 풀어도 어느 정도 제작비는 건지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영화를 보면서 저는 잘 울어요. 그러니까 누가 왜 우는지 몰라도 화면에서 누가 울잖아요? 그럼 웁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울었던 영화가 있어요. 미국 영화인데 My Sister's Keeper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짧은 소리만 동생이 그러니까 엄마를 고소를 해요.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니가 백혈병인데 이 백혈구 그러니까 그 척수가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을 낳아가지고 동생의 척수로 계속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언니를 키우는데 집중하지 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약간은 경제적으로는 능력이 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일랜드의 또 다른 판이네요. 아일랜드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뭘 쓰는 거고 이거는 애를 실제로 낳아가지고 뽑아갖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저금통에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이제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고소한다고 고소해달라고 딱 돈을 딱 내요. 야 이거 진짜 애매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변호사가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인으로 이제 딱 계약을 하고 고소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내가 언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그 자녀로서 부속품으로서 이렇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데 왜 이런 이제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그 과정에서 다들 이렇게 10대 중후반의 배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한 10살, 11살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 나이 때 이제 계속 그냥 골수가 계속 이렇게 뽑히고 그러면 근데 어린 나이에 나는 그때 상처가 있을 수도 미국 있겠네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이 있죠. 코쟁이들, 양키들 다 뭐 자본주의의 노예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이 사람들 정말 괜찮구나. 그 영화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 영화 괜찮지? 얘기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감독이었으면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죠. 동생이 그래서 반항을 해 집을 나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셋째를 낳아.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응애 하면서 영화가 끝나.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뭐였죠?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들.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들을 김일희 씨가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네. 저는 오스카를 탄 기생충에 대해서 엄하게도
디테일 공부를. 아, 괜찮아요. 디테일 괜찮아요. 네. 그동안 무시했었잖아요. 저는 그 그거를 한국 영화들을 김윤 씨가 오스카에서. 준비를 해오는 줄 알았더니 네. 들으니까 아니길래 제가 저는 그냥 비껴갔습니다. 네. 그냥 제가 요즘에 그 봤던 영화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영화를 보게 됐다. 작품상이라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많이 이제 배웠죠, 이번에. 근데 저는 사실 유럽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우리나라처럼 뭐 밤문화라던가 막 여기저기 매달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일찍 퇴근하면 집에 가서 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영화나 미드나 엄청 많이 봤었는데 네. 네. 한국에서는 전혀 시간도 안 나고 물론 새날 때문에 바쁘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근데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보통은 전혀 안 취미가 그래 뭐니 보이는데, 막 그죠? 그러면 영화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 보는 거 싫어합니다. 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일단 영화관 가는 걸 싫어하고요. 집에서 보는 거는 그나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려면 집에서 보는데 요즘은 또 IPTV가 잘 돼 있어서 영화를 왜 이렇게 싫어하시고 비디오방에서 안 좋은 추억 있으신 거 아니에요? 비디오방에서 나는 비디오방 좋은 추억밖에 없는데. 비디오방을 저는 한 비디오를 보러 가는 거야? 2시간 남짓 그거 막 좀 답답하고 그 안에 있는 게 좀 네네. 저는 싫었나 봐요, 그게.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분명히 봤던 때도 있었는데 누구랑 봤는지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그 기억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 기생충은 물론 기생충도 IPTV로 집에서 왔습니다. 유윈.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사실 2020년 들어와서 오스카라는 큰 상을 받았지만 작년 말부터 계속 소소한 상들을 받아왔잖아요. 다른 영화제에서. 그게 소소한 상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뭐 마포구 영화제 작품상 뭐 이런 거 받은 거 아니잖아요. 받은 거 뭐였지? 뭐 깐느 뭐 이런 데서 황금 종려상 뭐 이런 근데 거 분위기가 받았잖아요. 계속 조성이 됐었어요. 이제는 오스카만 남았다 막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아이들 직업 소개서 뭐 이런 데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직업 탐구 학습 만화 시리즈 중에 I am 땡땡땡 이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I am 봉준호가 들어요. 나는 파마머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건가? 그래서 봉준호가 그 지금까지 인터뷰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어린 시절에는 이랬고 뭐 집안의 분위기는 어땠고 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또 그 살았고. 전형적인데 위인전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 어렸을 때 똑똑했고 착했고 효자였고 지겹다 진짜 그만 좀 하자. 동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봉준호 거리, 그러니까. 봉준호 박물관.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나올 수 있는 1등 공신은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줬던 분들. 그렇지. 왜냐면 블랙리스트가 몸에 없었어요. 화가 나게 만든 거야 이미. 이제 진짜 내가 이거 세계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오늘 김부선 씨가 자기 차기작에 써달라고 이렇게 하고 맞아. 사고 안 친다고 그러는데 페이스북에 올렸지. 너무 생뚱가지고요. 감독님 김부선 저 씨가. 이제 사고 안 칠게요. 자기 써달라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언론이 그걸 써주기 때문에 김부선이 계속 그런 글을 쓰는 거고 아무튼 그 IM 봉준호라는 만화에 보면은 이제 영화 감독이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뭔가 하나의 그 직업 형태가 된 거예요.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이제는 요즘 뭐 하나의 운동선수, 직업군이 됐구나. 이제는 영화 감독. 그러니까 봉준호가 완전히 롤 모델이 딱 돼버린 거죠. 그렇죠. 괜찮죠. 그 영화 감독 하려다가 안 되면 이제 자기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유튜브 촬영하고 연출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유명한 이야기지만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이런 것 그러니까 소설가 박태원 씨가 뭐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고 이런 그 집안 대대로 모르는 그게 있잖아요. 예, 유명한 소설가 우리 그 소설가 구보 씨 하루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그 스토리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는 것 유전적으로 같아요. 좀 네, 타고난 게 유전적으로도. 있으신 거네요. 그리고 보면은 그 연대 다니던 시절에 연세춘추의 사건 만화 그려서 하는 것도 보면은 지금 그 기생충이나 이런 옥자 같은 거 스토리북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때 그 그림체가 연세춘추의 대학생 시절의 그 그림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봉 감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씩 진짜 쌓아서 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난 근데 알면 요거 하나 알수록. 궁금해요. 봉준호 감독이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했죠. 그건 모르겠네. 그렇진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진 않았어요. 안 왜냐면 그래 보이던데.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어요. 아 그래요?
머리 좀 잘 자르고 다니라고. 나 어려운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항상 들어간다 가난해. 아니 왜냐면은 그런 사회 갈등 문제를 잘 다루다 보니까 아 이분이 이거 진짜 가난하게 살지 아니, 않고 이렇게 봉준호 공감 감독이 능력이 그러니까 있을까 했거든요. 저는. 민노당 당원이었어요. 아 맞아. 지금 현재도 참여연대 회원이고 여기에서도 저하고의 공통점이 드러나죠. 민노당 당원이고 참여연대 회원이고 영화 찍으시라고요. 머리도 비슷해. 어깨도 좁고. 그리고 여기 장소는 제가 더 어려운 지역 완전 지하로 몰려 있는 동네도 알아요. 소개해 드리니까 한번 하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아버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학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대 교수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항상 집에서 놀다 보면은 밖에서 볼 수 없는 미술책, 화보, 그런 있잖아요. 그게 그거를 비싸거든요. 예. 정말 많이 봤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그런 거 그려내는 아버지가 것들이 봤던 예술 작품들, 뭐 이렇게 그림들, 뭐 누드.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제 보면서 이제 좀 그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듣다 보면 뭐가 되냐면 아 결국 부모 잘 만나서 잘 된 거 이거밖에 안 되지 않아요? 갑자기 그러네. 갑자기 분위기가 아니,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잘 돼야 정말 대단하다 노력했구나 되는데 뭔가 유전적인 어시스트가 있었네. 그런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재밌었던 것은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생충도 그렇지만 옥자 같은 경우에서 왜 옥자 보셨어요 혹시? 많이들 아직 안 아 봤어요 저 아, 돼지 저는- 나오는 거 슈퍼 돼지 나오는 거 얘기하시죠. 삼겹살 먹으려고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화에서 사실 스포일러는 아니고 본 감독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영화를 작업하는지를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오바마가 그 빈라덴 저격하는 그 팀 데리고 할 때 항상 트럼프랑 왜 비교해가지고 나온 사진 있잖아요. 트럼프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시를 하지만 오바마는 그러니까 주인석에 앉아있지 않고. 트럼프는 주인석에 앉아 있었고 오바마는 주인석 옆에. 옆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보고 있었다. 앉아가지고 그 육군 참모총장인가 예, 예. 그 사람이 지시를 하고 예. 사실 대통령은 옆에서 음. 지켜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은 명확하게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데 그 사진을 옆에 있는 여자 어떤 장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그 사람의 입을 이렇게 가리는 것까지 똑같이 옥자에서 그걸 재현해냅니다. 그래서 옥자가 미국에서 어떤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그 오바마의 그 장면을 투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디테일하게 똑같이 맞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살인의 추억에서 네. 그 여고생이 반창고를 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일본 스토리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1980년대 때만 해도 반창고의 접착력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반창고를 붙일 때 본 감독이 손에다 몇 번 이렇게 붙여보고 그게 좀 점착력이 떨어지면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근데 사실 밀쳤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수첩은 무조건 농협 수첩이어야 된다. 그 송강호 갖고 다니는 수첩 있잖아요. 그 수첩 얘기도 농협. 그때는 있어야 농협에서 된다는 다이어리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걸 많이 썼는데 그 농협도 그 로고가 변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로고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막 최근에는 농협 로고가 페라가모랑 비슷하다고 페라가모를 농협 가방이라고 막 놀렸었는데 페라가모를 모르니까 이게 웃다가 갑자기 공허해지네요. 죄송하고요. 네. 그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송강호 농협 스토리. 그리고 음향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플란다스의 개가 본 감독이 만든 쫄망했던 영화죠. 근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음향에 신경을 얼마나 썼냐면은 그 개가 극장에 앉아 있으면 개 짖는 소리가 앞에서부터 삥 둘러서 내 주위를 돌아가는 것처럼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기생충에서도 음향 음향에 신경 많이 대해서. 썼죠. 음향 그 기생충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 때 CJ 로고가 앞에 뜰 때 보통은 불꽃 팍팍 터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생충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고 종소리로. 왜냐하면 음량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종소리로 대체를 한다고. 완전 기생충만을 위해서 CJ 로고에 나가는 음향도 바꿔서 나간다는 그런 게 있었고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그 보니까 각본집하고 스토리보드집이 기생충이 이 두 권이 한 세트로 해가지고 나눠서 팔더라고요. 네, 지금 판매하더라고요. 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어. 근데 사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작가 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고 싶죠, 당연히 사서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썼는지. 그 샘플 컷을 몇 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대사까지 있죠. 그 대사의 느낌까지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장면에서 그 찬장을 열어야 되잖아요. 찬장이 안 열려서 이제 이정은 배우가 이렇게 막 하다가 뚝 떨어지죠. 그걸 아이패드로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건. 근데 그 컷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화면에 담았다는 걸 그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사실 생각이 났을 때 바로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패드하고 애플 펜슬을 통해서 난 그게 그렇게 섬세하게 글씨가 적혀지고 그려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스토리북을 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게 왜냐면 몰랐더라고요. 그런 그 직업적으로 저희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 이게 왜냐면 똑같은 것도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리듬하고 그 느낌이 날 때 바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느낌으로 대충 하면 되겠다 하고 다음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그 몰입 능력으로 순간에 딱 적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메모 습관이 아마 기본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뭐 수다 떨거나 뭘 하는 것보다 본인이 혼자 카페 가서 그 작업을 계속했다고 하는데 그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외로워서 고통스러웠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놀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외국에서처럼 막 그 큰 수영장에서 이렇게 막 칵테일 마시면서 미녀분들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가 창작이라는 거는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남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개그는 사실 우리는 모여서 막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디테일 강하신 분들은요 남들하고 이렇게 잘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누구 만나서 조금 조언 듣고 이 정도지. 그것도 그 분야의 전문가. 아마 그럴 거지 똑같은 사람들하고는 아마 대화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이 사고 싶어졌어요. 근데 난 요게 대단한 것 같아요. 최악이야. 소피의 여왕. 네. 근데 나는 그게 대단한 거. 왜냐면 봉준호 감독이 그 송강호 씨가 이제 그 당시 스타였단 말이에요. 살인의 추억 하기 전부터.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그 전에 히트친 작품은 없었잖아요. 초록물고기에서 봉준호 감독이 그것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 그러니까 그 초록묵고기는 그 송강호 씨가 완전히 단역할 때였어요. 송강호 씨가 처음 네. 데뷔했던. 그러니까 송강호 씨는 그 이후에 쉬리하고 하면서 이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때잖아. 송강호 왔다 갔는데 진짜 깡패가 왔구나. 맞아. 진짜 깡패가 왔는데 그렇죠. 진짜 깡패 아닌가?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대형 스타랑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이 와서 나 당신과 작업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오케이 했던 송강호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어쩌면 검증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분하고 첫 작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성공을 시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해.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그 반열로 한 단계 올려줬던.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네. 괴물에서 그 이후에요. 않았어요? 살인의 네. 추억도 이후에요. 그래요? 그거 잘 되고 나서 계속 꾸준히 하는 거. 설국열차도 같이 했고 근데 기생충까지 온 그 거예요. 뭐지 괴물에서 제작비가 엄청나게 부족했는데 송강호가 다 사비를 냈대요. 자기 돈을. 왜냐면 그 괴물 할 때 그 봉준호 감독이 처음으로 제작비 부족으로 자살을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CG가 돈이 계속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송강호와 배우와 봉준호 감독의 관계가 되게 돈독했던 게 그러니까요. 첫 만남부터 그럼요. 돈이 오갈 정도면 많이 돈독해진 거예요. 그치. 많이 입금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못 받은 돈 때문에 계속 봉준호 감독이 뭐 하자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공시켜야 받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그 스토리보드에서 디테일한 것까지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기생충에서 딱 한 장면 이제 야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하고 조혜정 씨하고 가슴 이선진 만지는 씨. 장면. 이선진 씨하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 대놓고 얘기하세요. 뭘 가슴을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큰일 나요. 그럼 엉덩이로 바꿀게요. 그 장면 때문에 뭐 가족들하고 볼 수 없다 이제 막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장면이 봉준호 감독이 시사했던 바가 되게 크더라고요. 기자님들 많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부부 사이가 좋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뭘 거예요? 하든 최고의 꼭지에 올라서라. 그게 아니라 왜 그 장면에서 소파에 둘이 있고
이제 그 테이블 밑에 나머지 세 가족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소파에서 둘이 나누는 그 이선균하고 조여정 조여정 씨. 씨가 나누는 대화가 사실 그 냄새 이야기를 하면서 송강호가 자기 자식들 앞에서 그 얘기를 듣게 하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이제 위에서 벌어지는 그 야한 씬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게 가족들이 또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걸 그치. 들어야 하는 그런 묘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지금 100%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스토리보드에서 보면은 나는 그냥 그 재밌게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또 메시지가 있었어. 메시지가 있었어. 근데 스토리보드에서는 이선균이 조여정을 만질 때 시계 방향으로 만져라.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 그게 적혀 있어. 써 있어요. 시계 예.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가 그래가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집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거겠는데 이제 그런 뭐 부부간에도 뭔가 좀 뭔가 자기만의 그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정도 위치 올라간 자기만의 정확하게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방향 다 있고 그리고 저 오른쪽이라는 걸 오른쪽 돌리라죠. 시계 방향. 그러니까 본인이 우파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가? 잘 사는 사람 우파다라는 거를 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려라. 뭐를 돌려?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돌리느냐 좌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디테일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더 쓸지. 감독님이 김일희 씨 한번 나보다 덜 디테일하네. 본 감독이 좀 얘기 들어보니까 난 더 디테일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녹음실 노량진 근처에 가면은 그 스카이 피자 요즘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 듣고 그 앞에 한번 지나가 보긴 했었는데 거기 가면 막 이제 현수막 걸려 있고 막 아저씨가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 피자 접는 장면에서 나오는 그 피자집이 그 피자를 사실 거기서 그렇게 오래 촬영을 한 건 아닌데 그럴 거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러니까 집 촬영은 아현동 그쪽에서 찍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그런 피자집이 있을 텐데 비슷한 게 있었겠죠.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찍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찾았겠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아니고 독립 브랜드인데 느낌상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의 그런 샵을 찾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섭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봉준호 감독이 딱 좋아할 만한 또 거기를 찾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부잣집에 가서 가족들이 먹는 감자칩이 나와요. 근데 보닐라라는 스페인 명품 감자칩이에요. 그게 지금 서울에 파는 거예요? 디테일하네. 그건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얼마나 맛있고 명품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서는 스페인 뭐에서 온 거를 그렇게 쳐주질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기생충 감자칩 검색하면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기생충이 먹는 감자칩 해외 직구까지 막 하게 되면서 500g 한 봉지에 3만 원이에요 지금. 무슨 500g 한 봉지면 무슨 소고기야? 그러니까 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지금 이 감자칩이 근데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언제 먹었는지. 테이블에 앉아서 그게 잠깐 나오거든요. 맥주 먹을 때 가족들끼리. 그때 나오는 걸 또 캐치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먹고 있다. 기생충이라는 제목이 그거 전에는 다른 제목을 하려고 했었어요. 대깔꼬마니. 맞아. 대깔꼬마니. 이렇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이제 메시지가 제목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너 어려운 거랑 나 똑같다. 우리 다 어렵잖아. 뭐 이런 거 같지 않을까? 상징적으로 대칭. 부자도 마지막에 죽잖아요. 부자도 죽는다. 어차피 죽는 건 똑같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지 않았을까. 근데 데칼코마니보다 기생충을 한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라고 했으면 뭔가 스토리가 보이거든요. 영화 속에. 아니면 데칼꼬만 있지. 다음.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집안에서 부엌에서 보면 접시 진열이 있잖아요. 접시가 쫙 진열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스부호라는 거야. 그 무섭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진열을 해서 그 해석을 하면은 그 안에 전부 다 해석은 못했지만 십자가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봉준호 감독님 아내분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막 뭐 하나 짚고 살림부터 액세서리부터 막 디테일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본 거는 여기까지였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9회 첫 번째 제목이 그 영화 뒷얘기에서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영화하고 정말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TV 시리즈를 너무 많이 만들고 되게 잘 만들어서 정말 이게 영화인지 TV가 영화인지 정말 아까 지난 시간에 그 이리 씨가 말씀하셨듯이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진짜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TV하고 영화와의 그 이게 갭이 정말 점점 없어진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친해졌지만 예전에는 영화를 다 개봉관에서 봤잖아요. 개봉관에서. 그래서 개봉관하고 상영관하고 따로 예. 있었죠. 아니면 삼류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삼류 영화. 동시상영. 예, 아, 삼류 영화 맞아, 맞아. 국내에 있는 그렇게 했는데 개봉관에서 본 영화들 진짜 주옥 같잖아요. 킹콩. 저 어렸을 때 그 헐리우드 극장이라고 헐리우드 극장. 예. 그 저기 낙원상 종로 쪽에. 예. 그다음에 그 E.T. 그다음에 E.T.를 어렸을 때 봤을 때 정말 막 이렇게 그 자전거 타고 이제 하늘을 날면서 그때 막 그 감동을 했던 그 기억하고 스타워즈 시리즈 그다음에 뭐 중학교 때 봤던 구니스 그다음에 뭐 한국 영화는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 이런 거를 이렇게 개봉관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도 동네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미아리의 대지극장, 뭐 저 방배동의 방배극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개봉관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첫 개봉을 그 극장에서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예. 나서 이제 가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줄 서서 3시간, 4시간 안 표도 사고 막 그렇게 기다려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시사회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면 종로까지 나가던가 명동까지 나가던가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옷을 입고 데이트하면서 아니면 있어요. 그러면 뭐 다음 편 있으면 뭐 6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표 할머니가 딱 와갖고 딱 2배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샀던 기억이 좀 나요. 예. 아우, 할머니가 나와.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뜨지. 옆곡장 가면은 외국의 좋은 영화들 3편 보여줘. 그거 보고 오면 시간 맞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삼류극장 가면 이제 뭐 아시잖아요. 뭐 무릎과 무릎 사이 그런 거 나 삼류극장에서 봤었거든요. 예. 뭐 뽕 시리즈, 뭐 시바지, 피조개 부태오르다, 뭐 빨간 앵두. 아, 근데 지금 많이 보셨네. 지금 생각해 실비아 보면은 크리스탈의 개인 교수. 시바지가 굉장히 제목이 강력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강력한 제목이야, 그거는. 아이고 뭐지? 업이란 영화가 있어요. 업. 한문으로 강수현 씨 나온 영화. 몰라 나도 한문으로 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야 미 봤냐? 한문으로 업이라고 썼는데 아. 한문을 못 읽으니까 우리끼리 야 미 봤냐?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웃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하고 좀 물리적으로 가깝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린이가 들어갈 수 있는 영화는 다 봤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캐바레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하는 이제 현대 캐바레였었고 위층이 현대 극장에 있었어요. 사장끼리 되게 친해서 그래서 가면 이제 관리실에 가서 저기 문 사장님 가족입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됐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지금은 이제 다 레노베이션 돼서 다 없어지고 거기가 지금은 CGV.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그 스포렉스와 그런 걸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때는 그냥 말하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입석부터 있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보다가 입석도 있었어요? 극장에? 그냥 서서 보고 그냥 그 다음에 사람 나가면 앉고 그때 이제 봤던 게 이기동 그 얘기 들어보면 거의 그 영국 영화 그 장군의 아들에서 화장실 변기통으로 들어간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뭐 저기 뭐 이기동 대삼룡 시리즈도 많이 봤고 우리 어렸을 때 그 무술 영화 고전 있잖아요. 소림사 정무문. 그 다음이라고 봤죠. 지금 막 고전인데 되게 유명한 거니까 취권, 당랑권, 그 복권이라고 아세요? 복권? 몰라요. 물을 막 먹어서 배가 이렇게 나서 배로 이렇게 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너무 웃겼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 감독도 편했어. 그 이상한 권만 하나 만들어 개봉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복권은 나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그랬었는데 제가 제 생애 최초에 그 봤던 영화가 지금 또 뭐 잊혀지지가 않는데 대한극장에서 봤던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 로버트 태권브이 버전이 있잖아요. 몇 년도. 그래서 그건 오스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정말 장르가. 나 어렸을 때 로버트 태권브이를 꿈을 매일 꾸면서 살았어요. 정말 너무 그래서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고
맨날 그림만 그린 거예요. 정말 이 연습장에다가 로버트 태권브이 막 여러 가지 그런 막 발차기 하는 거, 가만히 서 있는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진짜 그 캐릭터를 그리면서 살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의 대표잖아요. 로버트 태권브이가 막 그 나와서 나쁜 놈들 때려 부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음악과 막 그런 부분들은 제 어렸을 때부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기 엄청 많았죠. 어떻게 보면 그때 또 태권도장이 그래서 잘 됐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거는 네. 어떻게 됐었냐면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국기가 원래는 태권도가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워진 거예요. 태권도 그 전에는 당수라고 하질 않았나? 그 국기가 전에는- 당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기라는 게 없었고 그거를 이제 뭐 당수 나 당수 몇 단이야 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 당수가 그런 뜻으로 네네 맞아요. 예, 그다음에 당수. 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그 우리 이제 체대에서는 수박이라고 불렀거든. 수박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는 유도나 이것도 수박에서 유래가 됐다 이런 뭐 건데. 신라 시대에 무슨 뭐 무술이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예. 택견하고 조금 뭐 다른 예, 거. 그러다가 이제 택견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1971년 때 정합니다. 국기 태권도란 휘호를 탁 하살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1973년에 세계 태권도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74년에 이 아시아 태권도 대회도 또 서울에서 열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 태권도 선수들이 막 흑인 발로 차서 KO로 쓰러뜨리고 그때는 뭐 19개, 뭐 18개 체급을 다 휩쓰는 거예요. 그치. 금메달들을 못 따는 게 바본 거야. 그러니까 전부 모든 체급을 전부 다 휩쓸었는데 그때 1976년도에 로버트 태권브이가 처음 나와요. 열풍하고 이런 거랑 맞물린데. 그 만화 영화가 개봉한 해가 76년도. 예, 76년도. 76년도에 지금의 금값이 약 50배가 올랐어요. 그때 5천만 원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으로 따지면 진짜 한 300억 정도 쓴 만화 영화인 거예요. 거의 토이스토리급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눈탱이 많이 쳤네 그때. 예. 근데 태권브이가 이제 1탄이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고 2탄이 우주작전, 3탄이 이제 물속으로 합니다. 이제 우주로 갔다가 물속 수중 특공대. 그다음에 82년 슈퍼 태권브이가 나오고 84년도에 84 태권브이가 나와요. 파사 태권도 들어봤어요. 팔사 태권브이는 들어본 거 네,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리 장군하고 태권브이하고 또 엮어요. 그 공산당들 이렇게 예. 돼지머리로 나오는 예. 그 또리 장군. 그리고 이제 저 태권브이와 황금날개의 대결. 아. 태권브이가 맨 마지막으로 시리즈까지 나왔던 게 1990년도까지 태권브이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우레메랑 엮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심영래가 잘못했네. 예.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리마스터링이라고 그래갖고 어디 창고를 정리하다가 태권브이 이게 필름이 뭐야 딱 했는데 김청기 감독의 그 로버트 태권브이 1편 원판이 한 3분의 1 정도 쥐가 갉아먹은 게 훼손이 좀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대단한 작품이 그 보관을 그렇게 그따위로 해서 그래서 리마스터링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복원을 해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태권브이 시리즈 중에서 저는 가장 감동을 느꼈던 게 그 우주전환 거북선이란 그 영화 그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태권브이의 중간 사이에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김청기 감독이 만든 건데. 별도의 그런 우주전환 거북선이라는 작품이 있었다고요?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일본에 뭘 따라했냐 뭐 그런데 막 말 그대로 거북선인데 막 이렇게 우주를 항해를 하다가 그 나쁜 놈들의 침략을 막 당하다가 막 정말 위기 일발이 됐는데 뭘 탁 누르니까 설계도가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설계도가 딱 떨어져서 이게 뭐지 하고 쫙 봤는데 우주전환 거북선에 태권브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몇 개 정말 저는 제가 변호인을 보고요. 지금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기 국회 열리면은 태권브이 나온다고. 네, 변호인을 보고 송강호가 돼지국밥 막 공짜로 먹고 도망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찾아가서 그 국밥 아줌마를 안아주잖아요. 저 변호사 됐다고. 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막 울컥하거든요. 그리고 비행기 같은 데서 이렇게 변호인 이렇게 헤드폰 끼고 이렇게 앞에 딱 좁잖아요. 거기서 보면 저는 그 두 장면은 항상 눈물이 나요. 그 장면하고 그
그 변호하면서 막 송강호가 국가는 국민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외치는 장면을 야, 저는 마지막 장면. 아 그래요? 변호사 이름 한 명씩 딱 일어날 때, 아. 그 장면 좀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는데 그때 태권도 그 태권부에서 그걸 탁 눌렀더니 갑자기 가슴이 촥 그 로봇 그 거북선의 가슴이 촥 열렸더니 빡 날아가요 부품들이. 그러니 딱 팔 붙고 다리 붙고 그걸 보고 아이언맨이 아이언맨 빨았네. 쫙 하더니 와, 음악이 나오는데 얘네들 우리 어린애들 다 따라 부르면서 막 내가 눈물을 막 엉엉 막 드디어 흘렸어. 태권브이가 나온 거야. 막 정말 너무 흥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태권브이가 갖고 남의 그 거북선 뿅뿅뿅뿅 하고 차기 날리고 막 주먹 날리고 하는데 정말 가슴 막 이렇게 막 눈물 자국이 이렇게 나면서 그 또 그 태권브이는 끝날 때 안녕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하늘을 날면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 정말 제 생애 최고의 태권브이 시리즈였지 않나. 근데 보통 만화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것들은 주민등록증을 줘요. 그러니까 둘리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80년생인가 81년생인가. 그래서 부천시 원미구 소속으로 둘리가 진짜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받고 한이 있죠. 한이 달려라 한이. 달려라 한이도 난 있잖아. 네 맞아요. 넌 없잖아. 달려라 하니. 그래서 어디냐면 달려라 하니까 강동구 성내동 주소로 해서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받았는데 로버트 태권브이가 제2로 대한민국 로봇 등록증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증 같이 그러면 로봇세도 받아야겠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딱 그걸 딱 받아요. 그게 이제 30년, 76년이니까 2006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산업자원부 장관이 누구냐면 정세균 장관이에요. 예. 정세균 장관이 그렇게 되고 태권브이가 지금 44년이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됐네요. 몇 살 때부터 정세균 장관은 그럼 원래 뭐 언제부터 그때부터 장관이었어? 뭐 작은 것도 아니고 포지션이. 그런데 이제 태권브이 우리끼리 이제 막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태권브이의 약점이 뭘까? 그래서 태권브이에 대한 약점을 되게 우리끼리 많이 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합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초합금. 초합금 로봇이다. 이거는 지지를 않는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거 다 섞어놨어. 예. 초합금이야. 그러니까 배 나오는데 여기에 있다. 아니다. 목 옆에 보면 살짝 이렇게 살짝 점이 있다. 우리끼리 막 굉장히 큰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그 손을 절대 태권브이는 펼치지 않는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손날치기가 있잖아요. 여기 손바닥에 미세한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있다. 간지럼을 잘 탄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정말 이렇게 태권브이 하면 그러니까 온통 태권브이 있잖아요. 뭐 책받침부터 시작해서 연필, 지우개는 뿐만 아니라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신발 주머니가 있었잖아요. 실내야 들고 예, 남자들은 다 이거 태권브이 신발 주머니 들고 다녔고 심지어는 어떠했었냐면 그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이 그 태권브이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E.T.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그 뭐 저기 토이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 야, 그럼 그 당시에도 막 요즘에는 에서 뽀로로라던가 뭐 이런 거 넣으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네. 요즘은 팽수. 네, 펭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당시 정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런 걸 다 했었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마케팅을.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디즈니 캐릭터는 저리 가라. 그 당시엔 또 이렇게 캐릭터가 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유행을 하면 오래 지금도 갔죠. 유행하듯이 그 당시도 대단했거든요. 몇 년을 가지고. 근데 있거든요. 유행하는 방식은 똑같았는데 네. 달라진 건 그 70년대 80년대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막 쓰는 완구 거야. 만드시는 분들이 그냥 네. 갖다가 그냥 쓰는 맞아, 거고 맞아. 지금은 라이센스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네. 보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 망했던 그 완구 회사가 있었는데 그 일약 기사는 갑부의 이름을 한 게 뽀빠이 완구란 게 완구 회사라고 있었는데 그 완구 회사가 진짜 가내수공업을 하던 회사인데 말 그대로 태권브이 캐릭터하고 그 이 3단 합체 로봇을 만드는 그 되게 조그만 그 완구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뽀빠이 완구. 그래서 거기가 완전 일약
그 영실업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옛날에 스타덤에 그 올랐던. 플라스틱 이렇게 돌려서 뜯어서 이렇게 조립하는 그쵸. 그런 예, 것도 그쵸. 예, 있잖아요. 본드하고 이렇게 그래서 해서. 이렇게 스프링 넣어가지고 뚝 누르면은 주먹 주먹 탁 나가고, 날아가고. 예. 예. 아, 분해된다고. 근데 지금 맨날 주먹 잊어먹고. 아이디어가 나왔어.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태국에 가가지고 태권브이처럼 해서 무에타이 부위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태국 비하 후행부 해주세요. 신고 해주세요. 아니 뭘 왜 태국 정통 무용인데 무에타이 부위로 해가지고 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음.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도 거기 아이들이 그렇죠. 많으니까 예, 예. 이런 것도 제작하면 괜찮겠네. 그래서 저는 그 태권브이에 대한 그게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고 거기서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들 김 박사 같은 그 과학 남자들에게 그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야, 친구들이 다 똑똑했네요. 아, 그 당시에는 맞다. 보통 애들한테 꿈이 뭐야 그러면 로봇이요. 아, 로봇가 되는 거. 꿈이 뭐야 로봇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 진짜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은 꿈들이 다양했어요. 초등학생들이. 박사, 예. 과학자 뭐 이런 거 되겠다고 했던 애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참 그 쓸데없는 이렇게 쓸데없는 건지 그 되게 상상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태권브이로 인해서 그 가사를 내가 탕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딱지 있잖아요. 둥그런 딱지. 아, 예. 진짜 태권브이로 그걸 모토로 한 그 딱지가 정말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딱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게임 세계가 있다는 거 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 그 네. 딱지에도 일종의 계급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별 개수, 별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어. 등급이 있고 둘로 이렇게 뭐 이게 사람로 이렇게 별걸 딱 다 있지. 펼쳐가지고 누가 예. 이기느냐 지느냐 그쵸, 이런 예,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이고. 그림과 스토리만 달라졌지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더라. 지금 치토스 딱지 있잖아요. 치토스 네. 딱지 그거나 치토스 먹는 거잖아요. 옛날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초코파이에서 그런 짓을 한 거야. 한 박스를 사면 그 안에 딱지가 얼굴 손바닥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초코파이 먹지도 않으면서 한 박스씩 사갖고 딱지만 빼는 거예요. 국진이빵. 그렇게 돼서 이제 거기서 나이가 좀 들어가고 나서 이제 비판이 뭐냐면 김 박사 아들이 태권도 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조종사잖아요. 네.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김훈? 훈이잖아. 어. 그리고 여자애는 영이잖아. 영이. 훈이하고 영이. 근데 금수저. 걔네들의 직업은 뭐냐? 아니 미성년자 보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둘이 사랑을 하고 뭐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 나이를 먹은 거예요. 오토바이 막 타고 다니잖아. 훈이가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무슨 뭐 박사 연구소에 딱 가갖고 이게 왜냐면 아기 공룡 둘리를 보고 고길동이 막 당하잖아요. 그때 막 재밌게 웃으면 이제 아직 어린인 거고 고길동이 딱해. 저런 사람이 없는데 보면 생판 모르는 동물 키워주고 집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졸리가 뭐 월세를 내나 그러니까. 일 도와주나 뭘 한다고. 전기세를 이렇게 많이 쓴대잖아. 그러니까 고길동이 불쌍해지는 순간으로 나이를 먹은 거야. 저 사람이 딱해 보이면. 일단 그래서 저 마음에 이제 태권브이에 대한 그 뭐라고나 할까 그게 잊혀지지가 좀 않아요. 예, 않는데 그거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에 그거 피규어 큰 거 있어요. 태권브이 그거. 그러니까 있겠어요, 어디- 없겠어요. 제가 그거 샀다가 네. 이혼 진짜 샀어요? 이혼 도장 찍자고 집에 이렇게 하고. 놨어요. 그 약간 그 모형. 예, 그리고 태권브이 모형? 저는 막 그 뭐지 풀 매겨서 네. 우리 어렸을 때 탈 만들잖아요. 그 신문지 녹여가고 그걸로 진짜 가슴까지 만드는 적도 있어요. 되게 아. 작작해야지. 예, 뭐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약간 반 미쳐. 속옷도 태권브이 속옷 지금도 아동용으로 네. 나온 것 중에 제일 큰 거 입고 다니세요. 그리고 요즘. 저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마징가 제트를 표절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분노를 좀 했었거든요. 어디다 이걸 붙이냐. 한국의 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투구 이렇게 뾰족한 게 이순신 장군의 투구를 닮았다. 아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그 초상화를 보고 그 만든 거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영화의 뒷얘기 오스카랜다.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 이 토이스토리나 아니면 그 라이언 킹은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로버트 태권브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까지 태권브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스카가 무시한 영화들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우리 그동안 우리 무시했던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줬던 뭐 기생충 영화 얘기도 하고 뭐 그동안 작품 받았던 영화들 또 그 외적인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반적으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자, 어쨌든 이 문화라는 게 한번 이제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아까 방탄이 잘 되면 한국 음악을 듣는 게 또 달라지고, 그리고 뭐 영화가 잘 되면 또 한국 영화들도 다른 영화들도 막 챙겨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한국에 대한 뭐 이미지가 좋아지면 또 이게 기업 마케팅이 되고 제품도 뭐 잘 팔리고 해서 어쨌든 큰 역할을 했는데, 공통점은 이분들이 다 블랙리스트였다는 거를 잘 기획을 해보시면 이 문화라는 거를 아무리 눌러도 이렇게 더 강력하게 돌아온다라는 거를 터미널의 명장면 나오잖아요. I'll be back. 그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돼서 큰 상으로 다시 또 돌아온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새가 날아든다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오늘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요 얘기를 안 했는데, 자, 여러분들의 이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지금 우리 세나 스튜디오가 옮겼습니다. 다 월세 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자, 우리 세나의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싸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네 분이나 식사를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